몇 년 전 제가 아직 신입일 때 일입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서의 데스크 일에 지쳐 귀가하는 전철에서 종착역까지 자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혼잡해서 앉지 못하는 날에는 전철문에 등을 기대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잔업을 하느라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전철은 거의 막차라 사람도 몇 명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깨곤 했지만 그날은 피로가 심했던 탓인지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좌석의 가장 끝에 앉아 손잡이에 기대 평소처럼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문득 눈을 떠보니 전철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종착역 전에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곧 도착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유리창에 비친 저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철은 계속 달리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헉! 시간은 이미 2시 1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도착해 편히 쉬고 있을 시간이었기에 이 시간에 전철이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오싹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보아도 분명 2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보니 아무도 없었고 전철은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지만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사될 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전화를 걸어도 전파가 닿지 않았습니다. 통신 불능지요? 어째서?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차장이 있는 맨 앞 차량으로 가면 돼. 서둘러 앞으로 가려는데 전철이 속도를 줄이더니 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쿠나, 코쿠나. 역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역이었습니다. 그 역은 시골에 있는 것 같은 작은 역이었고 한 명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은 논과 산 같은 것이 보였고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난 어디에 있는 거지? 전철 문이 푸슉하고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내려도 되는 걸까? 어딘지도 모르는 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다시 문이 푸슉하고 소리를 내며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철은 다시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상한 곳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차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서둘러 가장 앞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몇 차량을 지나쳐 갔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제발 부탁이니까 누구라도 있어줘. 이제 곧 제일 앞에 도착할 때쯤 앞쪽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람이다. 서둘러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무언가 휴대폰 게임기에 푹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두운 전철 안에서 사람의 온기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기. 꼬마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며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혼란이 엿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는 어두운 차량 안에서 유일하게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전철 안에서 잠이 들어버려서 지금 전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거든. 바보 같지? 그러니 꼬마야, 지금 이 전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 약간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누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구나. 실망스러움과 불안이 교차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기, 아이는 잠시 망설이듯 입을 떼더니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누나는 아직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내릴 곳을 잘못 내리면 전철이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역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밖을 슬쩍 쳐다보니 시키쿠사타니 또 들어본 적 없는 역명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못 내리면 뭐? 아, 저는 여기서 내려야 돼요. 아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에? 잠깐만.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열린 문을 통해 빠르게 뛰쳐나갔습니다. 문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끔 누나 같은 사람이 있긴 한데 말이에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나도 내릴 테니까.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오고 싶다면 오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깊숙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표정을 짓지 않던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기가 가득히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린 듯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철 문은 소리를 내며 닫히고 문 반대편 홈에 서 있던 소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녀는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저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어렴풋이 생각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걸까? 이건 사후세계인가? 어느 순간 나는 죽었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 사고? 병? 아니, 이런 생각은 그만하자. 미쳤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조용한 차량 안에서 착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까까지 통신 불능 지역이었던 전파는 안테나가 2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아직도 회사에서 잔업하는 거니?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는 끈이었습니다. 아, 아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었는지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런 시간에 전철이 다니다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일단 거기서 내려. 아버지는 당연한 듯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려도 어딘지 몰라.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전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에 GPS 기능이 있잖아. 거기 도착해서 문이 열리면 내려.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간판은 심하게 녹슬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아빠, 내렸어. 그래, 그럼 일단 끊고 네 위치를 조사할게. 거기 가만히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아버지의 말은 어딘가 안심을 주었고 저는 무작정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종료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 죽었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나도 참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신을 비웃으며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배터리 잔량이 2칸 남아 있었습니다. 2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저는 바로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위험하네.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지면 정말 끝장이야. 아빠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정말 고립되어 버릴 테니까요. 다시 역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있는 기척은 없었고 역 이름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다시 읽어보려고 했지만 역시 심하게 녹슬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고 이전 역과 다음 역에 대해서도 적혀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주변은 논과 산 그리고 어둠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춥다. 아빠 언제 오지? 근데 생각해보니 선로가 있으니 적어도 그것을 따라가면 큰 역이나 민가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하스미? 괜찮니? 난 괜찮아. 그것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 아빠는 휴대폰 GPS 기능을 써서 제 위치를 조사하려 했지만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으니 저는 주변에 공중전화나 민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역 타카쿠나 시키쿠사타니를 아빠에게 알려드렸더니 그것도 조사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와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역시 민가나 공중전화는 없고 가로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배터리는 이제 한 칸. 아빠가 경찰에 연락해 주신다고 했지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일단 선로를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그걸 메일로 알리고 이전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민가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따금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뒤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여전히 이전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역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선로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지쳤어. 다리의 피로, 정신적인 고통, 혼자라는 고독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아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추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다가오더니 곧 차의 헤드라이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는 벌떡 일어나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좋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차는 제 앞까지 와서 멈췄고 다행히도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려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하다. 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고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춥지? 일단 차에 타. 차 안의 온기가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느꼈던 공포가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빨리 찾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질문에 지금까지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GPS 기능을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를 계속하다가 아주 잠깐 GPS가 작동하여 위치가 표시되었고 서둘러 메모한 후 지도를 참고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가 있던 곳은 내가 사는 지역의 옆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옆 현까지 왔다는 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던 역들의 이름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역이고 먼 옛날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폐선이 된 역 이름들이라고 아버지는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구나.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놀랍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놀랄 기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너무 졸려. 내 의식은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휴대폰의 착신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스미. 아빠야. 드디어 내 위치를 찾았어. 지금 바로 갈게. 응. 뭐라고? 내 위치를 찾았다고. 바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나는 온 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을 슬쩍 보니 분명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휴대폰의 배터리가 모두 나갔는지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넋이 나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기, 아빠?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운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밖을 보니 점점 주변에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시내로 가고 있는데 왜 나무가 많아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야? 여전히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과 이곳의 거리는 빨라도 1시간 이상 차를 운전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시간은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하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하고 GPS로 조사하고 지도 찾고 등등등. 이렇게 빨리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지금 차 좀 세워줄래? 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빨리 가야 돼. 나 중얼중얼. 내 몸은 오싹함에 굳어갔습니다. 이 목소리는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야.
내 옆에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나는 이 생각만을 하며 차가 커브에 들어서면서 속도가 줄어들 때 단단히 마음먹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내가 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나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이후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간부 쪽 차도 갓길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응급신고를 해서 구급차로 나를 이곳에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에게 연락해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저녁에 회사 일이 많아 야근 후 회사에서 잘 테니 기다리지 말라고 전화가 왔었고 그 이후 나에게 받은 전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가 누군지, 나에게 전화한 아버지는 누군지, 그 전철과 사람 없는 역, 그리고 그 아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지금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